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한 3년을 했더니 미분양이 늘어나는 걸 넘어서 준공 미분양이 폭증을 해요. 집을 다 지어도 안 팔려요. 비싸니까. 결국 거기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짜 가짜가 좀 혼재가 되어 있고 미분양 위기라는 명분 하에 다른 생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이라는 걸 보통 이게 있다는 거를 아시는 분이 적으세요.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최대한 자기가 그걸 활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가 항상 오는 건 아니고.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최부심 채널을 운영하는 주인장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10년 정도 건설 부동산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고요. 2020년 코로나 때 대차게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현재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부동산 PF 연체 잔액 1조 원 돌파했고 커지는 부실 우려라는 제목인데요. 신규 분양주택에서 사용하는 금융을 저희가 부동산 PF 금융이라고 하는데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돈을 빌린 차주가 금융기관에 못 갚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연체 금액이 1조가 넘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연체 잔액 1조 원은 그냥 1조라는 금액이 있어서 조금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택시장 전체 사이즈로 봤을 때는 큰 규모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PF 노출액을 보면은 지금 120조 원 정도 좀 넘어가니까 그런 규모를 보면은 아직은 이제 완전 문제되는 그런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그치만은 조 단위 금액을 좀 넘게 되면은 정부가 대책도 내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지금 미분양 관련한 대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부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분양이 나게 되면은 주택 가격을 굉장히 할인 분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토지를 사서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서 팔려고 했던 시행사들이 지금 굉장히 도산이 되거나 아니면은 경영 위기를 겪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극단적으로 만약에 미분양이 100%다 이러면은 토지비 자기 돈 100억에 900억 빌려서 땅값에다가 공사비 한 2천억 더해서 한 3천억이 원가고, 뭐 원리금 금융비용이 한 500억이어서 한 3,500억이 사업비 매출 원가인데 분양은 뭐 러플리 한 4,500억에 해서 한 1,000억 정도를 시행 마진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들어갔는데 지금 4,500억이 아니라 빵원이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공사비 2천억도 줘야 되고 이제 땅값 빌린 900억도 줘야 되는데 이게 다 미상환 대출 연체 잔액이 되게 되거든요. 준공 다 된 미분양이 몇만 세대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시행사 그리고 건설사 이런 기관들이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집값, 전셋값 떨어지는데 월세는 2년 새 30% 올랐다. 최근에 실제로 주택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2022년에도 그랬지만 2023년에도 전세 가격 하락폭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 조달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종전에는 전세 대출을 뭐 2.8%, 3% 이렇게 받았는데 작년 말만 하더라도 거의 5%에서 6%, 지금은 4%나 3% 후반 이렇게 높은 금리에 빌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가 좀 인기가 떨어졌고,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소위 빌라왕 사건이라 그래서 수도권 서부권역에 있었던 그 빌라들의 전세금 관련한 사기 사건들이 언론을 장식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소액 임차자들 중에서는 전세보다는 그냥 월세를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조금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전세는 매력이 없을 제도였는데 전세를 매력 있게 만든 거는 전세 대출 제도였거든요. 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았던 기간에는 전세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던 거여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매력 없음을 느끼니까 뭐 갑자기 목돈 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싸지도 않은데, 약간 이런 게 돼가지고 전세에 대한 급격한 비선호 이런 부분 때문에 전세가 많이 내려가는 것 같고, 이제 월세를 내는 게 더 부담이 적다는 거를 이제 임차인이 깨닫게 된 것 같고요. 2023년만 보면은 작년 12월보다는 올해 2월, 3월에 실거래 반등액이 나온 케이스가 좀 더 늘어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락거래가 기표가 되고 있는 게 100개라고 하면은 작년 12월에는 그 반등 실거래라는 게 거의 이제 빵개에 가까울 정도로 없었지만 올해 1월, 2월 되면은 한 20, 30개의 반등 실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시장이 이렇게 내려오고 미분양 관련한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미분양 관련한 대책 중에서 가장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정책모기지라고 해서 정부가 44조 원이 넘는 돈을 특례 보금자리 라는 이름으로 이 돈을 풀었어요. 이거는 9억 이하 주택에 부부가 소득이 얼마에도 상관없는 소득 기준도 없고 내가 1주택이든 무주택이든 둘 다 쓸 수가 있는데,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는데 심지어 DSR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집을 사고 싶다면 1주택 이하 세대가 내가 집을 9억 이하 주택을 사고 싶다면은
누구나 이 돈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모기지 중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이 올해 1월 30일부터 시작을 했고, 보금자리가 1월 30일 3일 만에 7조 빌렸고 9일 만에 막 9조 원 정도 빌릴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제가 대출 데이터를 코로나 기간에도 받고 그 전부터도 봤지만 우리나라가 월간으로 10조 원을 이상을 빌렸을 때는 가게가 돈을 10조 원 이상 빌리게 되면 그걸로 보통 집을 대부분 많이 사고 이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간의 상관계수가 너무 높은데, 현재는 특례모기지론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소위 이 전반적인 역전세 국면 속에서도 한 몇 달 동안 타오를 불 곳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으로 강세장인 듯한 그런 분위기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이거를 그냥 페이크 강세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책모기지발 강세장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수요가 생기니까 이 정책모기지를 써가지고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요. 정책모기지 예산이 소진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요 파고가 좀 끝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후에는 다시 역전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문제가 되는 기간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 말까지 역전세가 올 거라는 예상을 작년 8월에 했는데, 작년 8월에 소위 1년 반 정도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전망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제 생각대로 갔는데요. 정책모기지 제도는 9월부터 나왔는데 그 당시에 처음 나왔던 계기는 시중은행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주담대 금리가 5, 6%로 치솟으니까 이제 한계차주가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이 한계차주들에 대한 그 민간은행 대출을 대환할 목적으로 소득 기준 일정액 이하신 분들은 정책금융이라고 해서 안심 전환대출을 빌려서 이 고금리를 이 저금리 공공 전환대출로 꺼라,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 한 20조 원을 배정을 하는 게 9월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엔 0.1조 원이었는데 10월에 1조 원 빌리고 11월에 2조 5천억 정도 빌리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이 안심전환대출을 거의 한 4조 8천억 정도 빌리면서 작년 한 해 동안 한 8조 5, 6천억 정도 되는 안심전환대출을 빌리는 걸 보고, 이거를 가지고 진짜 그 종전대출을 끄면서 시장을 잘 활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특례 보금자리론 계획을 발표를 하고 이거를 1월 말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특례 보금자리론을 보니까 이거는 안심전환대출 대환도 있지만 새로 집을 살 수 있는 대출 제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시중은행 주담대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고, 지금 DSR도 보지 않는다면 분명히 9억 원 이하에서는 저 자금을 굉장히 소진하고, 저 자금이 특히 9억 이하인데 대출 한도가 5억이니까 7억 원 미만 주택 7억대까지거든요. 이 7억대 정도 되는 주택까지는 상당한 수요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실제 1월이나 2월에 나오는 그런 매매 실거래 반등가액을 보면은 초고가 주택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고 9억 7억 이하 주택들에서 그런 실거래 바닥거래 반등이 조금 나오는 걸 보면은 여기까지는 생각한 대로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역전세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직 해소를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역전세는 서울을 포함해서 고가주택군에 더 세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전세에 대한 그 영향이 올해 내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한 저희가 반년 정도 그거를 조금 미리 겪은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이슈가 되는 그런 시기가 조금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도 보면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하락률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매매가가 8% 빠졌으면 전세가는 10% 빠지고 이런 건데, 23년 1월 데이터만 보더라도 매매가는 2.5% 빠졌는데 전세는 거의 6%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 하락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게 결국 임대차가 갱신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전에 만약에 전세금 10억으로 높여놨어요. 그 21년도에. 이게 19년도에는 전세금이 예를 들면 6억이었던 거죠. 근데 코로나 기간이랑 임대차법 개정이랑 맞물려가지고 임차료가 펌핑이 되니까 임대인이 그냥 기분 좋게 10억으로 높인 거예요. 임차인은 완전 죽을 맛으로 겨우겨우 땡겨서 줄 거고요. 근데 21년 8월에 계약을 했다고 치면은 이 계약은 23년 8월에 갱신이 돼요. 현재의 전세 가격을 보니까 다시 한 7억으로 내려갔다고 할게요. 그럼 이 임대인은 이 7억으로 내려간 임차 보증금 내려가는 부분을 23년 8월 돼야지 주면 돼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대차 기간의 역전세 피크가 언제냐면은 21년 하반기가 임차료가 가장 높았던 기간이니까 23년 하반기가 가장 피크인 기간이고, 그래서 임대인 현금흐름 문제는 23년 하반기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겨우 2월인데 7억대까지의 그 주택군에서 특례보금자리를 활용해서 강세 분위기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결국 9억대가 넘는 이런 주택군들에서 역전세를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월 10일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기재부가 또 대책을 냈는데, 이런 역전세에 놓인 환경은 전반적으로 다주택자분들이신데, 이 다주택자분들이 결국은 전세금을 내려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지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못하는 상황이 역전세인 거니까 다주택자들한테도 대출제도를 다 열어줘서 너가 직접 돈을 빌려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로 임차 보증금 돌려주는 것도 이제 다 문 열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대책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현재 금융과 관련된 대출과 관련된 제도는 DSR을 빼고는 이제 다 풀렸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대출이 많이 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DSR이라는 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제 풀기가 어려워서 DSR을 우회하는, 아까 특례 모기지론도 DSR을 사실 우회하는 제도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이 그러니까는 DSR을 우회해서 주택시장을 그렇게 부양시켜가지고 시장에 그냥 기본적인 자정작용을 이제 없애는 것이 맞는지는 뭐 나중에 시간이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설사가 대구 미분양 사태에 비명을 질렀다. 올해 2023년에 대형건설사가 대구에 첫 번째 분양을 했던 게 현대건설이 분양했던 건데요. 여기서도 거의 올미 분양이 나가지고 아무리 뭐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달고 간다 하더라도 대구에서는 이제 미분양 무덤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기사들이 연초에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많아진 배경은, 그 미분양이 많았다는 거는 분양이 많았다는 거니까, 분양이 많았다는 거는 그 전에 주택 경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의미가 되고 주택가에 굉장히 강세였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22년의 하락장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거의 금리 요인이 좀 컸었던 바, 수요가 그 위축되는 속도가 너무 눈부시게 위축이 돼가지고 이게 약간 자발적인 수준의 조정을 한참 넘어서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정부에서도 미분양 완화를 하기 위해서 미분양 대책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 작년 9월부터 청약을 실수요자만 받을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뭐 집이 없으신 분들도 받고 1주택이신 분들도 받고, 그리고 뭐 미계약 나면은 다주택도 들어와서 받으시고, 그리고 분양주택도 받으면은 중도금 대출 받거나 이런 금융적인 대책이 또 백업돼야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9억 이상 주택은 중도금 대출을 인정해주지 않았었는데 이것도 12억을 한번 올려줬다가 또 미분양이 계속 심해지니까 아예 가액 기준을 없애자,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다 받을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수요자들만 분양을 받게 하면은 또 혹시 부족할까봐 이제 투자 수요를 이 분양으로 유치해야 되다 보니까 이 당첨된 거를 저희가 분양권이라고 하잖아요. 이 분양권을 준공되기 전에 전매할 수 있도록 또 열어줘서, 이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올해 3월부터는 규제지역 아닌 일반 지역에서는 6개월, 그리고 이런 규제지역에서도 1년이면 전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묵혔다가 팔아서 이제 분양권 양도 차익을 얻을 수가 있도록 투자 수요를 다 열어놨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분양권 전매가 안 돼서 미분양이 났던 건 아니잖아요. 이 미분양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수요가 위축이 되고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이 난 거지, 분양권 전매를 6개월 만에 못해서 미분양이 나는 건 아닌데, 미분양과 관련한 대책 중에서 정말 미분양 대책이 있고 가짜 미분양의 대책이 있는데, 이 가짜 미분양 대책들이 기존 주택 시장을 너무 과열하는 규제 해제 쪽으로 가는 부분이 같이 느껴져서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짜 가짜가 좀 혼재가 되어 있고, 미분양 위기라는 명분 하에 예를 들면은 뭐 양도세 완화나 종부세 완화나 취득세 완화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걸 보면은 다른 생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소 아쉬운 부분은 미분양이면 미분양 대책을 내야지 이제 분양권 투기 관련 대책 이런 걸 내니까 이런 거가 과연 미분양 대책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미분양 사태를 수습한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시장에 자정 효과가 좀 있을 거여서 미분양이 어느 정도 좀 나았고, 그리고 관련된 사업을 조금 무리하게 했던 쪽에서는 이제 그 사업과 관련한 어떤 손실을 또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택 공급이 조금 감소를 하고, 그리고 주택 가액도 조정을 받고 이러면서 다시 소득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그 시장 자정 효과가 조금 있을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미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기피 성향이 정책에서 느껴져서 미분양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금융기관에 문제가 약간이라도 생길까봐
단 한 건의 미분양도 뭔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내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9월부터 부양책을 냈는데 9월, 10월, 그리고 12월, 1월 연달아 계속 냈기 때문에 이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지도 못한 채 거의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뒤를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A라는 정책을 내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면 B라는 정책을 내면서 카드가 계속 남아있을 때는 시장에서도 뒤에 계속 카드가 남아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현재는 뭐냐면은 극단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분양을 했고 금리가 높아져서 수요가 엄청나게 위축이 돼서 이 수요 곡선 그래프가 완전 벌어진 상태가 됐거든요. 여기서는 정부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더 벌어져서 미분양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너무나 극단적인 정책을 추구하게 되는 게 있고 카드를 다 써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전파가 될 수가 있냐면은 그 뒤에 내놓을 카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반대로 지금보다 시장이 좀 더 무너질 만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정말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드를 이렇게 조속하게 다 내는 게 과연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은지 이거는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분양시장은 이제 완전 양극화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간 분양. 저희가 알고 있는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뭐 죄다 미분양 퍼레이드고 그리고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대 1 경쟁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2월 12, 13일에 있었던 그 공공분양 청약에서도 평균 경쟁률이 11대 1 나왔고 새로 개설된 청년특공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55대 1 평균 경쟁률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분양시장이 온탕과 냉탕은 분양가가 높냐 마냐로 결정되는 거여서 분양가가 높게 설정된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 지금 미분양 환경이고 미분양 환경이 되면 결국 거기에 그 참여한 참여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금융기관이든 시행사든 건설사든 결국 순서대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여가지고 이 미분양 쪽에 한 꼭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청년특공이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이제는 39세 이하 싱글인 청년이 특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에서도 일반적인 분양 가격이 조금 싼 것뿐만 아니라 뭐 70% 정도 레벨에다가 수익 쉐어형에다가 6년 후에 판단하는 애프터 리빙식의 분양도 있고 등등 뭐 많은 방식들이 있으면서 공공분양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 민간은 반대로 지금 위기가 더 증폭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미분양은 작년 9월에 4만인데 22년 12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6만 8천이 됐고 6.8만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레드라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선 넘으면 위험하다 약간 이런 거였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넘었으니까 이런 거가 명분일 수도 있죠. 이 레드라인 넘었으니까 미분양 관련 대책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튼 미분양이 그렇게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이쪽 두 시장이 되게 다른 분위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공공분양이라는 걸 보통 이게 있다는 거를 아시는 분이 적으세요. 왜냐하면 공공분양을 저희가 평소에 잘 느껴보지 못해 버릇도 했고 우리 뭐 청년 가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가구들한테 어떤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이 받는 거다 보니까 나는 조건이 안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 하셨던 분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MB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 경기가 위축이 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일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주택 건설 공급이 안 되니까 민간 사이드에서 너무 위축이 되니까 공공 사이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명분 하에 공공 분양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 정책의 이름이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거고 이 보금자리 주택은 10년간 150만 호 공급하는 건데 분양이 10년간 70만 호 공급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년에 7만 호씩 공급이 되기 시작한 게 2010년도였는데 2010년도 분양을 할 때 서초구 쪽에 있는 그 세곡이랑 내곡지구를 포함해서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3기 신도시 택지들이 다 이런 보금자리 땅으로 배정이 된 다음에 분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분양가가 5억 원대였는데 여긴 2억 5천이니까 공공분양에는 인기를 얻고 민간 분양은 이제 완전 파리가 날리기 시작을 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한 3년을 했더니 민간 분양이 완전히 초토화되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나는 걸 넘어서 중공 미분양이 폭증을 해요. 집을 다 지어도 안 팔려요. 비싸니까. 그 여기 공공분양은 1년에 7만 원 정도 되니까 꽤 많은 물량이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입지가 더 좋은데 반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금자리만 너무 인기를 끌어서 박근혜 정부 때 분양시장에 공공과 민간이 다 같이 서로 운동을 하는 거는
이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기 혜택이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비정상이다 이러면서 공공분양을 다 드러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공공분양을 없애면서 민간 분양만 있게 돼서 저희는 그다음부터는 집을 분양을 받으려면은 좋든 싫든 민간한테만 가야지 됐고, 이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었던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공공을 또 5년에 50만 호, 이거는 10년이면 100만 호니까 개념상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물량이 더 많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전 청약으로 3만 대밖에 안 되지만 이게 탄력을 받고 정책이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은 민간 분양을 더 위축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서 민간 미분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대책들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숫자는 이렇게 분양 양극화 속에서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공공분양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되게 명심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은 민간의 공급 위축을 커버한다는 입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한 몇 년 지나면은 민간 분양 자체를 죽인다고 하면서 다시 공공분양 역시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어떤 점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분양 정책은 MB의 보금자리 정책이 철회됐던 것처럼 중간 3년 차에 이 정책 역시 중간에 철회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기회가 항상 오는 건 아니고, 네,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분양은 기본적으로 LH에서 전국 단위로 공공분양 주택 사업을 총괄을 하고, 그다음 서울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를 포함해서 각 광역시 도시공사들에서 이런 공공분양 주택 사업을 하니까, 이런 공공분양 주택 사업은 이들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계속해서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분양 공고가 올라와 있는 사이트를 어쨌든 보셔야 되고, 국토부 보도자료에 올해 계획은 다 나와 있어요. 러프한 계획은 나와 있고 상세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러프한 올해 계획이라도 알고 있어야 이 지역에 몇만 세대, 이 지역에 얼마, 이 지역에 얼마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분양 스케줄을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은 챙겨야 되겠죠. 청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케줄들도 좀 정리해가지고 올려주시고 할 텐데, 청약 관련 스케줄링을 원래 꼭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공공분양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제 주변에도 그런데 청년특공은 없었다가 새로 신설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없었다가 새로 신설되는 거는 그 세대들한테 좀 준다는 건데,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최대한 자기가 그걸 활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분양주택을 사는 게 정말 좋은데, 그 분양주택을 민간 분양 고가에 사는 게 아니라 공공분양 굉장히 반값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좋은 주택취득 방식이 돼서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신문을 보시죠. 읽다 보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경제라는 언어가 안 돼서 바이든의 어떤 한마디가 나의 호주머니에 영향을 줘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종류의 한마디가 우리 아버지 직업을 바꿔놔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